네, 오프닝에서 알려드린 대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명 재심 프로젝트 3부작, 나라 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인데요. 이 사건들이 길게는 18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끈질긴 취재를 해왔던 기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박상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심하면은 박준영 변호사가 딱 떠오르지 이 박상규 기자가 떠오르진 않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짜 억울한 일 아닙니까? 네. 예,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네. 근데 제가 정리한 거는 솔직한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게 욕심을 내려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에서 그리고 어떠한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게 기자 역할이지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저널리즘이 예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급적 좀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했고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화합이 잘 돼서 일이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욕심을 네. 내려놓는다. 외모처럼 거의 스님 같은 말씀. 네. 사실은 뭐 스티브 잡스도 닮으셨어요. 네, 지금 셜록이라는 매체를 운영하고 계시죠.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 셜록은 탐사 보도 매체인데요. 그 다른 탐사 보도 매체와는 다른 것은 좀 한 사건을 끝까지 추적 보도해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보도합니다. 와. 가령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심 3부작 같은 경우에는 보도하는데 한 2년, 3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때까지 쭉 문제 해결될 때까지 보도하는 것이 저희의 좀 특징이자 뭐 개성이죠. 네. 예. 그럼 그 재심에서 박준영 변호사가 너무 예. 많이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 재심 사건과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사실 박준영 변호사하고 만난 계기는 우연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는데 갑자기 박준영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뭐 그냥 뭐 자랑 좀 하자면 글을 너무 잘 쓴다고. 내가 좋은 사건 갖고 있으니까 네. 내가 법정에서 싸울 테니까 너는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여론전을 해달라. 같이 문제 해결하자.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뭐 회사를 그만뒀고 딱히 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는 이 사건이 2, 3년 갈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어쨌든 사건이 서로 합심해서 노력해서 잘 됐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시민들이 본인이 뭐 스타가 되겠다, 뜨겠다는 욕심보다도 시민들이 만들어준 뭐 존경의 마음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본인의 사실은 억울함을 이제 그만 푸시고요. 네, 이제 답변을. 기사만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둘 다 사건 해결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취재비도 많이 들고 법정 비용도 들고 또 재심 그 사건의 주인공 피해자분들이 전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네. 그럼 저는 또 취재비를 벌어다가 제 취재비 쓰고 박준영 변호사도 드리고 그 어려운 분들도 재심 사건 주인공분들도 드리고 하면서 사건을 같이 끌어가면서 저는 주로 보도 역할을 했었죠. 네. 그러면 그 셜록을 차리게 된 계기는 예. 사실 언론사 차리는 게 돈이 참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해서 마련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박준영 변호사하고 같이 한 재심 3부작을 진행하면서 스토리 펀딩이라는 걸 진행했는데 다행히 잘 돼서 한 10억 정도를 펀딩했거든요. 총액이 10억인데 그 금액만 따지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피해자분들 나눠주고 박 변호사 드리고 n분의 1 하면서 사실 거의 적자였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어쨌든 맨 마지막에 제가 손에 쥐은 돈은 1억 5천만 원 정도 됐었고 그게 사실은 뭐 결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개인이 편취한다는 것도 약간 양심에 걸리고 이건 나한테 준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좋은 보도를 위해 써달라고 준 게 아닌가 해서 좋은 보도를 하려고 네. 셜록을 만들었죠, 그 돈으로. 스토리 펀딩은 그러면 그렇게 어떤 기사나 혹은 네. 이렇게 취재를 하겠다,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매체와 달랐던 시스템은 제가 기사를 쓰면 독자들 이 기사 마음에 든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응원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시민들이 돈을 주는 거죠. 네. 저희 활동이 그 당시에 시민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아서 좀 성공적으로 펀딩이 됐었습니다. 네. 최욱 씨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아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분한테 한번 걸리면 끝장나겠다 싶네요. 마지막까지도 어찌됐든 해결될 때까지 그걸 지켜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기존 매체에 있으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기존 매체에서는 사건이 계속 벌어지니까 한 사건을 보도하고 쭉쭉쭉 밀고 나가죠.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추후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시스템이 한국 언론이. 네.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고 만약에 살인 사건 누명이 있었으면 그 사건을 보도하면 그 사건이 2, 3년 지나도 해결이 안 됐으면 저는 그것 자체가 뉴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끝까지 해결해 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거 새로운 개념의 저널리즘입니까? 아니면 이게 원래 저널리즘입니까? 글쎄 새로운 부분도 있고 원래 저널리즘 요소도 있는데 그냥 원래 저널리즘에서 좀 나쁜 거를 따라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약간 사이비성으로 이 돈을 뜯을 수도 있고 펀딩하는 것도 이제 오마이뉴스도 이렇게 좋은 기사 돈 주기 이런 거 뭐 있었던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청구 받았잖아요.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절묘하게 균형을 잡고 와갖고 정론 직필을 하니까 네. 제대로 온 거죠. 네. 칭찬하시는 말씀 예, 맞으시죠? 칭찬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드라마 작가로도 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박상규 기자 본인의 이야기를 쓴 나라라 개천용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배성우 씨가 실제 기자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권상우 그렇습니다. 씨가 변호사 역을 맡았고요. 혹시 박준영 변호사는 조금 덜 멋있게 그리고 배성우 씨는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제가 쓰다 보니까 이야기가 제 중심으로 많이 흐르는 경우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곽정원 감독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당신은 세컨드 주인공이고 첫 번째 주인공은 변호사야. 계속 저한테 이제 주의를 주셨고 어쨌든 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이제 기자님이 본인의 역할을 예. 권상우 씨가 맡기를 원했던 건 아니겠죠, 설마? 저는 배성우 씨가 더 마음에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연기에 지금 흡족하시나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것은 저희 어머니가 드라마 보고 연락이 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어쩜 그렇게 너랑 더러운 건 똑같냐. 너하고 너무 똑같다. 그래서 뭐 같이 살았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머니께 그런 재능을 물려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언론 얘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사실 요즘 기자에게 뭐 기레기 같은 좀 좋지 않은 별명들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레기라 불리는 것은 사실은 저희 언론인들이 그동안 뿌려놓은 업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특히 충격을 받았던 것은 기존 회사 다니고 사표를 냈을 때가 2015년도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지리산이라는 곳에 작은 방을 마련했을 때 그 시골 마을에 사시던 어르신들께서 기자라고 하면 그래 뭐 좋은 일 한다 그런 덕담도 해주셨는데 요즘 어디 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기자라고 하면 욕부터 나옵니다. 니네 그렇게 살지 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시골 어르신들조차도 이젠 기자들을 좀 절대로 존경의 눈이라든가 좋은 일 한다는 눈으로 보지 않고 냉철하게 평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언론인들이 지금까지 뿌려놓은 업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기자가 좀 외면받는데 이 드라마 속 기자는 지금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게 판타지일까요? 기대감? 글쎄요, 이제 지금 기자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치에 비해서 기자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욕을 먹는 부분이 있고 다른 면에서 이제 정파화된 언론의 운명적인 거예요. 다른 정파에서는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공정해야 기자는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기자로서.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드라마가 상당히 이제 대리만족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런 기자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박 기자께서 거기 자기 분신 아바타를 심어놓고 가능하면 돋보이게 하려고 막 애를 쓰시니까 아무래도 기자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 위험 현상 판타지의 신호라고 보여져요. 뭐냐면 영화 암살에서 마지막 장면에 안윤옥 역할을 맡았던 그 전지현 씨가 그 독립운동가로서 친일파를 처단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1000만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계속 친일파 처단에 대한 요구를 했으나 좀 멀어졌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대리만족하자라는 게 1000만을 가져왔다면 기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언론개혁 요구하고 기자 실명 써서 그 기자에 대한 비판도 하자라는 논의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기자는 드라마 혹은 판타지 속에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기자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지만 현실에서 찾기 어렵다는 게 좀
반대의 극부로 좀 드라마 인기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좀 기자분들은 약간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직업군이 보면 이제 법률가나 의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자도 등장하는 이유는 결국 그 직업군에 대해서 독자들, 시청자들이 바라는 이제 상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참된 기자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드라마의 인기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뭐 그 현상을 놓고 보면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으면 욕도 안 하는 거잖아요. 기자들에 대한 그 욕이 계속 생기는 거는 또 그만큼 기대가 또 계속 생기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상규 기자는 오늘 처음 들었어도 위디스크의 양진호 회장 보도는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셜록을 통해서 양진호 회장 개인의 충격적인 갑질뿐만 아니라 불법 성범죄 영상을 유통하는 웹하드 카르텔까지 밝혀냈는데요.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 그리고 디지털 장의사의 유착 관계를 이제 폭로하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신 건가요? 일단은 동료 기자한테 처음으로 이 사실을 접했고 그 동료 기자는 이 위디스크에서 일했던 직원하고 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저희 동료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고 동료 기자가 저한테 한 2, 3년 전부터 이 사건 보도하기 2, 3년 전부터 양 회장이 아주 갑질하고 문제 있는 회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보도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도하자. 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보도를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해당 기자하고 그다음에 위디스크의 그 해당 직원하고 둘이 친분이 있는 걸 알았어요. 양 회장이. 그렇기 때문에 제 동료 기자가 그걸 보도하면 양 회장이 아는 거죠. 아, 내부 고발자가 누구구나. 그래서 특정할 그 수 친구는 있겠네요. 보도할 수 없었고 제가 계속 처음 접했을 때부터 설득을 했었죠. 이거 야 내가 보도할게. 그랬더니 좀만 기다려.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2018년도 11월 달에 첫 보도하게 됐죠. 이 셜록을 통해서 양진호 회장이 세상에 또 알려지게 된 건데 예. 그 보도 보면은 엄청 그 거친 사람이던데 예. 취재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저도 거칠기 때문에 사실은 살짝 무섭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취재 과정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분이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부 고발자께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분은 철저하게 보복을 하는 사람이다. 네. 직원들이 자기한테 험담을 하거나 어디 가서 자기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바로 보복이 들어간다는 사람으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 걱정은 했지만 취재 과정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양진호 회장이 저 보고 도망갔습니다. 원래 그분은 원래 죄 많은 사람들은 기자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기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한테 뭔가 내가 자기를 홍보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박 변호사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이거 소위 깨알딕스라고 하죠. 어쨌든 뭐냐면 내가 살면서 경험에 따르면 기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야 돼요. 근데 기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더 기자가 없죠. 얘기 들어보니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득이 되는 기자와 해가 되는 기자. 근데 딱 봐도 뭐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거 해가 되겠다 싶었나 보군요. 예, 그래서 바로 도망가가지고 야 이거 이 싸움은 내가 이기겠다. 예, 해가지고 네. 처음부터 계속 제 연락을 계속 안 받고 하셔가지고 찾아가도 집에서 안 나오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저 이거 회장님 이거 이렇게 저 쉽게 안 물러난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근데 계속 답변이 없어가지고 네. 나중에 제가 아주 그냥 속에서 결심을 했죠. 박살 내버리겠다. 이 직원들 폭행 관련 영상도 보도가 됐었는데 예. 괜찮으셨어요? 그럼 무섭지 않으셨나요? 좀 살벌하긴 했죠. 그리고 이분 회사 직원들 중에 좀 약간 문제의식이 없는 분들이 좀 계세요. 회장님이 시킨다고 사람을 데려다 놓고 집단 폭행을 한다거나 또 그런 약간 무술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채용했었고 뭐 칼을 수집한다거나 실제로 총기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좀 약간 좀 무서운 사람이었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보고 도망간 사람이니까. 네. 더 무서운 사람이네. 네, 어쨌든 보도의 힘이 정말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셜록의 보도 이후에 양진호 회장이 9일 만에 체포가 됐는데요.
구속수감 이후에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록의 보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8년 10월에 첫 보도 이후에 지금까지 27건의 기사를 쓰면서 양준호 회장의 범죄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데 아까 최욱 씨가 말씀하셨지만 한 번 취재한 사건은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점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셜록 홈페이지에 가보면 알리고 퍼뜨리고 해결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저널리즘 그 이상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셜록만이 추구하는 어떤 저널리즘 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해결하겠다라고 나서는 걸 어떻게 보면 사건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저널리즘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그런 기자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취재하러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왕 시작했으니 끝날 때까지 해결할 때까지 해야죠라는 얘기를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직접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기자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기자의 태도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큰 차이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널리즘적으로는 어떨지 모르나 분명히 사건의 해결, 어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어떤 운동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됐었다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박 기자님 혹시 이 셜록의 경쟁 상대 있나요? 어디를 경쟁 상대로? 이런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는데 네. 저의 경쟁 상대는 사실은 뉴욕타임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뉴욕타임스. 그러니까 저의 꿈은 좋은 보도만 해서 성장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게 제 원대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액을 가진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네.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고 정부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성장하는 매체가 아니라 오직 기사만 써서 독자로부터 구독료를 받아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많은 동료 기자들한테 그리고 시민들한테. 네. 가령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글을 기고하거나 그 기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신문을 읽는 사람들도 자부심을 갖거든요. 난 뉴욕타임스에 글을 쓰는 사람이야. 난 뉴욕타임스 읽는 사람이야. 네. 그리고 뉴욕타임스 구성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저는 그런 거를 아주 작지만 긴 시간을 두고 그걸 좀 추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셜록의 지금 현재 구성원 몇 명입니까? 셜록 구성원 현재 5명입니다. 아, 처음에 2명으로 시작했다가 네. 계속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왜 물어보세요? 질문이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 뉴욕타임스를 꿈꿀 수 있는 거죠. 일당 100을 하시면서. 근데 작년에 그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 논란 취재하셨잖아요. 근데 예. 여기서도 결국은 저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서 일하시는데 기억에 남는 보도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도 좀 솔루션 저널리즘의 어떤 빛이 여기에 비춰졌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신상 공개 사이트였고 배드파더스가 그래서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이었는데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이 하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비 안 주는 부모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단순히 부부 혹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존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실제로 실존 인물을 비롯해서 좀 추적까지도 가능했던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솔루션 저널리즘이 아주 작지만 중요한 시작을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지금 박상규 기자한테 아쉬운 게 아니라 언론들이 가령 아동학대나 산재 같은 문제들을 보면은 그냥 언급하는 것 자체로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배드파더 신상 공개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취재하고 여기서 언론은 알 권리 혹은 보도할 권리를 다 했다, 의무를 다 했다라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거를 하나씩 생각해 본다면 저는 셜록이 좀 커지면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도 가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 결국은 언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유무죄를 갈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 구조적 문제도 매달려야 하는 거고, 셜록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경쟁자를 물어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셜록과 다른 언론이 뭐가 다른지를 좀 추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예. 그러면 이제 경쟁 상대는 뉴욕타임스고, 그래서 물 먹었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뭘 취재 못 해갖고 이 물 먹었다. 저희는 사실은 기사 앞에 제목에 단독을 단다거나 뭔가를 누구보다 빨리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빨리 보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잘 보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언론은 근데 빨리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이것이 마치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빨리 뭐 물 먹었다라는 그런 거 빨리 보도 못해서 물 먹었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요. 오히려 우리는 다른 매체들이 한 번씩은 다뤘지만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에 저희는 집중하고 있어요. 가령 양 회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언론사가 보도를 했었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언급했던 재심 3부작 그 사건들도 10여 년간 뭐 여러 방송사 모든 신문이 다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없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저희는 그래서 시간차 단독이라든가 뭐 물 먹었다라는 그런 생각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다른 언론사가 신경 안 쓰는 걸 우리가 제대로 잘 보도해 보자. 저희는 그것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기존 언론과 다른 방식으로 해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기존 언론이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시간이라는 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걸 빨리 내는 게 특종 아니고, 그 단독의 단독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시간 쫓기지 않고 하고 싶은 필요한 보도를 하고도 잘 버티고 있고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언론에 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거다. 이런 측면을 좀 그런 묻고 측면에서 싶었어요. 박상규 네. 기자 끝까지 살려내야겠군요. 네. 중요하죠. 네, 정정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바로 박상규 기자와 셜록의 강점일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진정성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진우 회장 첫 보도를 하기 전에 무려 단독을 포기하고요. 방송사에 협업을 제안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하셨다고요?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거절한 방송사가 KBS가 아닌 게 참 다행스럽고요. 일단은 그 두 방송사가 남았네요. 공중파였으니까. 실제로 그 방송사 그 보도 본부장하고 저하고 친분이 좀 있어요. 네. 찾아가가지고 자료 다 갖고 자료하고 그다음에 동영상까지 갖고 갔었어요. 가지고 선배, 내가 이거 좋은 거 갖고 있는데 같이 합시다. 왜 같이 하려고 그래? 선배, 이거는 내가 단독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웹하드 카르텔 문제 있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 있고 굉장히 큰 사건이 같이 해결합시다. 그랬더니 뭔데? 그래서 물어봐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회사의 양진우 회장이야. 그랬더니 그 선배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뭐 동네에서 구멍가게 같은 회사에서 벌어진 일 가지고 뭘 그걸 보도를 하냐. 그래서 뭐야. 영상을 보자는 얘기도 안 하고 자료를 보자는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 제가 들었던 얘기는 야, 요즘 우리는 삼성 같은 거하고 싸워야지 무슨 그 동네 중소기업이랑 싸우고 그래. 그 뭐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더 전투력이 올라갔죠 그때. 그래가지고 아는 뭐 신민정 변호사라 그 변호사한테 전화 걸어서 좀 변호사님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피해자들을 무료로 대리하고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했죠. 그래가지고 처음 큰 방송사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랑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가 찾아간 곳이 뉴스타파하고 네. 프레시안이었죠. 아니 그 보도 이후에 사회적으로 매우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해당 언론사에서 이게 이슈가 된 다음에는 다뤘습니까? 후속 보도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도 나가고 나서 그 보도본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때는 제가 씹었죠 이제. 그중에 KBS 있습니까? 네? KBS 있습니다. KBS는 도와줬죠 저희가 같이 보도했었죠. 같이 열심히 하고. 이제 박 기자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중에 변방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중앙을 불편하게 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실제 방금 그 얘기를 이제 페이스북에 쓰셨잖아요. 네. 그거 보고 이제 저는 중앙도 아닌데 제가 되게 불편했던 적이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반올림 활동을 했잖아요. 그 반올림 활동가들이나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질 때도 사실 삼성을 겨냥하고 만들어진 단체는 아닙니다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삼성 싸움하는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삼성을 상대로 무언가를 하면 삼성이기 때문에 힘든데요. 삼성이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양진호 씨 같은 사람이 삼성과 그 악함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악하다라고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만큼 나쁜데 삼성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도움은 못 받는. 그러니까 정말 더 힘든 싸움을 하시고 있다라는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걸 보고 내가 어쩌면 나의 운동도 주류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살펴보지 못하는 이제 변방의 싸움이 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 굉장히 불편함을 정말 느꼈는데 불쾌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저에게는 되게 필요한 불편함이었고 저는 그 당시 기자들이 뭐 삼성도 아닌데라는 그 질문은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게으름이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어리석음이나 이런 거를 고스란히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알고 사건의 당사자인 사람들, 그 사건을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기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제보를 할 때 보도 가치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떤 사안을 접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사회적 이의를 끌어내고 보도 가치를 끌어내는 건 기자들의 역할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해서 이제는 알지만 뭐 가령 이제 성범죄 영상의 유통 문제, 어떤 카르텔 문제 이런 것까지 끌어내야 되는 역할을 당시 기자들이 했어야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삼성도 아닌데라는 말은 삼성 문제는 이미 마련이 돼 있거든요. 사회적 의미, 보도 가치 이런 게 마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팅된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숟가락만 어떻게 보면 얹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방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변방이 본질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중앙이라는 데는 원래 기득권 집단이 되는 것이고 안주하거든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자정이나 개혁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셜록이 당연히 변방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다른 언론과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콩고에서 온 난민 가족 이런 걸 보면 거기 드나드는 기자들이나 볼 사람들 많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걸 취재하려고 하지 않고 보도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왜? 중심의 눈으로 보면 저건 뉴스거리가 아닌 거죠. 저것까지 우리가 왜 다뤄야 돼?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아까 그 주류 언론사에서 그거 뭐 삼성 문제 해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데서 이제 머물러 버리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자들이나 언론사들이 그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집단 속에 함몰돼서 서로가 준거 집단인 거잖아요. 쟤네가 하는 거 나도 하고 제가 안 하는 거 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언론의 역할을 다 한다. 근데 시민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따로 노는 거죠. 그게 지금 본질적으로 언론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인데 그거를 좀 대안을 주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는 주류 언론, 비주류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량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정성평가에서 다시 하면 과연 셜록이 비주류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사실 언론은 어젠더 세팅을 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최근 느낀 거는 어젠더 헌팅만 하고 다닙니다. 계속 사냥감처럼 그 주에 가장 핫한 것들만 따라다닐 뿐 세팅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보도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더 취재하고 어떻게 더 탐사할 것인가도 고민이 들어가야 헌팅한 것들이 세팅이 될 텐데 이게 뒤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주류 언론이 누구고 비주류 언론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일단 들고요.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의미에서의 기성 미디어들 그리고 좀 힘이 있는 기득권 언론들이 보도 가치가 결국은 대상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대상하는 권력이 크면 보도 가치가 크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은 좀 두 번째로 밀리는 현상이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언론이 지금까지 해야 되는 역할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만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일종의 저는 빙의 저널리즘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큰 대상을 감시한다라는 그런 효능감에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소한 문제, 사소한 악이 훨씬 더 시민에게는 더 피부에 와닿는 더 피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추상적인 권력 그리고 큰 권력에 매달림으로써 어떤 언론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어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들끼리 평가를 주고받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셜록을 보고 오히려 거꾸로 배워야 되는데 정말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로만 주류 언론을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기존 매체를 나오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일단은 너무나 많은 기자들이 4대문 안에 모여 있고 4대문 안에 모여 있는 이유는 다들 있죠. 권력을 감시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제가 내부에서 지켜보니까 권력을 감시하려고 그 안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사실 4대문 안에서 되게 편하거든요. 엘리트들, 그다음에 고위직들 만나고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 주로 만나고 좋은 음식 먹고 안락한 데서 지내고 또 이렇게 기자실 가면 다 편히 제공해주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대문 안에 기자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큰 대상이랑 싸우면 사실 좀 약간 멋있게 보이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기자들이 권력을 감시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난 정권의 비선 실제 문제를 보면 그 많은 기자들이 권력을 잘 감시했으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뒤늦게 발견했을까? 최순실 씨를. 그런 문제도 들고 어쨌든 기자들이 4대문 안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은 저는 뭐 말로는 뭐 공익을 위해서 내지는 권력을 감시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보다는 그냥 거기가 안락하니까
그리고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콘텐츠 측면에서 보면 기자들이 너무나 똑같은 기사를 많이 써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늘 같은 사람 만나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지내고 같은 사람이랑 밥 먹으니까.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좀 갈증이 있었고 많은 기자들이 좀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기존 매체에 일했을 때 저희 국장님 거기 지금 현재 제주 올레 만드신 서명수 국장한테 들은 이야기가 그런 멘트였거든요. 기자가 편안하면 세상이 불행해. 기자가 불편해야 세상이 행복해. 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변방을 지향하시는군요. 예, 그렇죠. 셜록의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 집은 거기 장소는 거기 저희 제보자들이 가끔 찾아온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집입니다. 거기. 이렇게 밝히셔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사무실은 없고요. 기자들이 뭐 사실 사무실 없어도 된다고 저는 요즘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뭐 취재를 늘 밖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요즘 카페 같은 데라든가 기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네. 사무실 필요 없습니다. 제2에서 박상규 기자의 과거를 좀 파헤쳐 봤는데요. 반전 이력이 정말 많습니다. 타워팰리스 건설 현장, 또 LCD 공장에서 근무를 했고 인터넷 소설가를 거쳐서 오마이뉴스에 입사를 했는데 40대에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독립매체 셜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쭉쭉 보면 흔히 생각하는 공채를 통해서 기자가 되고 이런 삶과는 좀 거리가 머네요. 저는 그러니까는 기자가 되고 싶어서 기자가 된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 도곡동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 타워팰리스가 있죠. 도곡동에 있는데 거기 지나갈 때면 제가 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지인들한테 저거 내가 만들어서 비싼 집이라고. 내가 거기서 일을 했으니까. 그렇고 뭐. 사람이 좀 허황되시네. 그리고 또 제가 일하는 공장이 또 삼성이었거든요. 어허. 삼성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하루에 3,000개씩 생산하고 그랬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단지 좀 글쓰기가 좀 좋았어요. 그리고 원래 꿈은 소설가였는데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기자 해볼까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 입으로 말하기 미안하지만 글을 잘 써서 기자가 됐습니다. 발탁되신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소설도 쓰셨잖아요, 실제로. 예, 소설도 부끄럽지만 뭐 쓴 것도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뭐.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자가 돼서 4대문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4대문 안에 진짜 좋구나 여기.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에 세련되고 잘난 사람들이 많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자가 됐다는 어떠한 속칭 자법 그런 어떤 자의식도 있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저는 그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저는 사실 변방의 인물이어서 약간 열등감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그 열등감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또 불편하기도 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식 기자 준비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셜록이 있고 지금의 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의 가장 큰 에너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코스를 밟지 않고 탄생한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똘끼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똘끼라는 말은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면 똘끼라는 말이 붙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일단은 좀 당황스러워요.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내가 예상했던 걸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크게 불편하지 않고 또 불쾌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저래도 되는 거였구나. 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살펴보면 쓸데없는 어떤 관념인 거예요. 내면화된 합리적인 이유는 없이 그냥 내면화된 규범들이 나를 이제 올매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저는 똘끼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셜록이라는 매체가 탄생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매체의 특성이나 아니면 그 매체에서 일하는 박 기자님을 통한 이제 기자님들이 저는 그냥 되게 똘끼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나라 언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비판해 왔던 언론의 문제들이 언론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관행에 젖은 사람은 그 관행의 문제를 보기가 어렵죠. 볼 수도 없는데 해결하기는 더 어렵죠. 사실 판을 깨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드러내주고
고치게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셜록이라는 매체가 우리나라 언론계에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판을 깨거나 이제 기성 언론하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코스 밖에 코스를 밟지 않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코스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순치 과정이거든요. 거기 제도권에 안착시키는 과정이고 언론사라는 게 그런 어떤 똘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기질이 있다고 봅니다. 일정하게 수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잘 배양되느냐 아니면 억압돼 가지고 기존의 어떤 했던 방식을 반복하는 삶을 사느냐는 자기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도권에 진입했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진입을 안 함으로 해서 야성, 야함 그 자체를 그대로 보고 저널리즘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실천하는 게 저널리즘이다. 그걸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가장 순수한 저널리즘일 수 있고 그걸 좀 일정하게 근접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유, 오늘 밥 사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다 이따가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도 사실은 한 기존 매체에서 10년 일하면서 크게 느꼈던 게 바로 말씀하신 고정관념이라는 거였거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100가지 사건, 1000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기자들이 글 쓰는 방식은 하나예요. 포맷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전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쓰지? 근데 그거는 보면은 말 그대로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렇게 배워왔던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100가지 사건, 1000가지 사건이 벌어지면 사실 거기에 최적화된 글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보도 방식이 있는 거고. 근데 항상 기자들은 자기 포맷이 있는데 자 그럼 그 포맷이 어디서 왔는가? 네. 그걸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당 사건을 가장 잘 보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자들이 가장 일하기 편한 방식이에요. 네. 그 편한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까 저는 언론 신뢰가 떨어지고 또 100가지, 1000가지 사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보도가 되고 재미없게 네. 보도가 되고. 네, 그래서 본인의 똘끼 인정하십니까?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니래. 그 자백을 왜 예. 받아내줘요? 네, 이 질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기자들을 향해서 쓴소리도 거침이 없는데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언론들에서 보도했을 때 고개 숙이지 않는 언론, 솔직히 낯간지럽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언론은 검찰의 말을 매우 자주 그대로 받아 쓴다. 그것이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는 거의 따지지 않는다. 국민의 알 권리는 대개 언론인이 누군가에게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쓰는 수사로만 머물 때가 많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발 받아쓰기 문제는 지금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앞선 주제에서도 정파성 그리고 양극화 이 부분을 다뤘거든요. 네. 박상규 기자는 왜 우리 언론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모든 개혁은 사실 어렵죠. 변화하는 것도 어려운데 안 바뀌는 이유는 사실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몸이 편하거든요. 몸이 편하고 그리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은 자기가 피해를 본다라는 관념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언론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언론은 많은 신뢰도가 현재는 많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도 많이 받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보면 존경받거나 약간 우대받는 직업에 속하거든요. 어디 가면 대접받고 우대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튀는 것을 싫어하고 항상 평균적인 것만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변하지가 않고 항상 뭐 말은 좋은 근거를 내세우죠.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내가 받아쓰기 하는 것은 검찰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항상 핑계를 대는데 그것은 진짜로 언론 기득권에 젖은 자기 편함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이 아닌가 싶고 저는 앞으로도 언론이 좀 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편하게 생활하려는 욕구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관적으로 보셨네요. 좀 불편해져야 되는데. 미안한데요. 동료 언론인들한테. 네, 네 최욱 씨 넘어갈게요. 오늘 저는
우리 박상규 기자를 통해서 굉장히 각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항상 방송할 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우리 임장훈 변호사는 저와 이제 정반대로 사람들의 관심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미 있는 걸 다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엄청 꾸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네. 틀릴 수도 있겠구나 오. 하는 것을 우리 박상규 기자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임장훈 변호사 좀 서운하시겠는데요? 많이 서운합니다. 나름 열심히 얘기했는데. 내가 아무리 해봐야 어차피 독자들은 안 봐. 이런 얘기 사실 기자들도 많이 하거든요. 예. 저는 그게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한 토론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한 기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독자들이 보질 않는다. 그렇죠. 저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독자가 안 보는 이유는 좋은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 만드는 사람이 관객 탓을 합니까? 기자가 독자 탓을 하면 안 되죠. 독자가 우리가 쓴 콘텐츠, 우리가 만든 기사를 외면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권력 감시를 제대로 못했거나 우리 보도 방식이 너무 올드해서 재미가 없거나 사실을 다루지 않았거나 자기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독자가 외면한 것이지. 저는 많은 동료 기자들이 좋은 기사를 써도 독자가 외면한다라는 생각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자랑을 하자면 저희는 사실은 셜록 같은 경우에는 포털에도 입점을 안 했고 저희 회사가 대단한 많은 구성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오직 기사만 써가지고 광고도 없이 4년을 버텼고 네. 월급 한 번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진보 매체들보다 저희가 월급을 많이 주고 저희는 오직 기사로만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계속 독자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기자들이. 우리가 좋은 기사를 쓰면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기레기 짓을 안 해도 대기업 가가지고 앵벌이 짓을 안 해도 네. 독자들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과 신념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네. 이제 처음 나오셨을 때 아까 예. 기자로서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저는 갖지 않습니다 했는데 오늘 아주 멋있어 보이려고 멘트를 그래요? 많이 이렇게 외운 것 같아요. 아유, 외운다고 나오는 멘트가 아니에요. 이상해요. 평소에 생활에 신념이 나오는 것이지. 신념이에요? 이거 너무 외운다고 멋있어서.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멋있어. 오늘 박준영 변호사 꼭 보셔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셜록의 생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말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언론사 수익 구조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언론의 상업성에 관한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공허한 비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언론사들이 기존처럼 다른 언론사들처럼 이제 광고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다른 어떤 수익 구조를 제안하고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그런 식의 언론사는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셜록이 사실 그렇잖아요. 후원제를 통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 셜록이 심지어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해요. 콘텐츠만 신경 써라. 돈 벌어오는 소리 안 하겠다. 돈은 내가 번다. 클릭수만 노리는 기사 쓰지 마라. 훗날 쪽팔려진다. 괜한 보고하지 마라. 우린 국정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사 내에서 회자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실제로 셜록 안에서는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 10명을 꿈꾸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송사 기자들만큼 월급을 많이 주고 싶다. 예. 그런 꿈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과 비교하면 사실 아직 좀 멀었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박준영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셜록이 혹시나 떨어지는 별똥별이 되더라도 일단 밝게 빛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맞는 것 같다. 저의 생각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끝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셜록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고 심지어 좋은 기사를 내는 그 매체가 있다. 그리고 꽤 괜찮게 유지된다라는 경험을 우리 사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왓슨을 하고 있거든요. 왓슨을 셜록의 후원 회원을 말합니다. 그 마음입니다. 별똥별 비유는 다시는 하지 말라고 혼내주세요. 왜 항상 그 비유를 드십니까? 비유는 이쪽에 더 많이 드십니다. 그렇습니까? 왜 떨어질 걸 얘기해요? 네. 자, 강유정 교수님. 글쎄요, 지금 셜록 들어가 보면 배드파더스도 그렇고 양진호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은행권의 정유라도 그렇고 기사로 언론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몇 안 되는 언론사구나. 왜냐하면 지금
공영방송이지만 KBS도 만약에 어떤 기자가 나 이런 기사 쓴 사람이요라고 얘기했을 때 흔하고 많은 그렇게 묻혀서 나오는 다양한 기사들과 달리 이렇게 딱 그 기사요 할 수 있는 기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의미 있는 게 전 재미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추구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마지막 멘트가 언론의 관행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서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로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관행이 정말 고치기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사실 절감합니다. 그 멘트의 수정에서도. 그러니까 기자다움과 관행 사이가 그리고 유사 언론과 언론 사이 그리고 기성 언론의 폐해와 독립 언론의 존재 이유가 굉장히 한 끗 차이인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사소한 차이인데 이게 왜 차이가 벌어질까? 그래서 셜록은 그걸 잘 줄을 타고 말 그대로 기자다움에 대한 어떤 원칙을 수호하고 그리고 유사 언론이 아니라 언론의 길을 정도를 가고 그리고 기성 언론의 폐해를 벗어나서 독립 언론의 존재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언론사들이 저는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결국은 기자는 자기의 기사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게 원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오늘 박 기자님 보고 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가 두 부류가 있다. 첫 번째, 내가 이러려고 기자했나? 자괴감에 빠져 있는 기자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뭐 기레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관행과 타성에 젖어서 자기의 일이 세상을 바꾸는데 별로 기여하는 것도 없고 내 기자라는 직함은 있는데 참 부끄러운 거죠. 이런 다수의 기자들이 있고 반면에 또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박 기자님 같이 내가 이러려고 기자한다. 이게 자기 효능감이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자기 성취와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한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큰 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렇게 해서 살 수 있는데 나도 뛰쳐나가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얼마든지 가이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오늘 좀 밥 좀 얻어 먹으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러려고 기자한다. 박상규 기자, 이제 앞으로 셜록은 또 어떤 부분에 더 취재를 강화하실 생각인가요? 저희는 앞으로 기자 개개인들의 역량을 좀 더 높여줄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제가 기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움도 갖지 말고 네가 좋은 기사를 쓰면 기사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네가 좋은 기사 아무리 우리 매체가 작아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좋은 기사만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좋은 기사 오직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콘텐츠만 생산해서 성장할 수 있고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리고 저널리즘 그 이상의 역할을 하면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